기생과 백년해로 하다. 옛날 서울에 장씨성을 가진 부잣집 자식이 있었습니다. 그는 무과시험에 합격하고 금군에 들어가 시위병이 되었지요. 젊고 잘생긴 데다 재산까지 많다 보니 날마다 화려한 옷에 채색신을 받쳐 신고 기생빵을 찾아다니며 질탕하게 놀아대면서 돈을 물쓰듯이 썼지요. 그 중에서도 관기로 있는 장성의 기생에게 홀딱 반하여 그의 의복과 칠했거리, 진주 구슬과 비단은 물론이고 집안 살림의 자질구레한 물건을 사주는데도 천금의 돈을 내던지며 아까워하는 법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다니다 보니 가세가 점점 기울어져 이제는 기생빵 주인 노파의 비위조차 맞출 수 없게 되었지요. 노파는 장생을 싫어하는 기색이더니 나중에는 기생을 숨겨놓고 만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그 많던 재산이 몽땅 거덜나고 알몸만 남게 되자 장생도 스스로 부끄러운 생각이 들어 마침내 기생빵 출입을 그만두었지요. 그는 시위병에게서도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아내까지 추위와 굶주림에 시달리던 끝에 병에 걸려 그만 덜컥 죽고 보니 장생은 더욱 의지할 데가 없었지요. 날마다 친척 집을 두루 찾아다니며 끼니 때가 되면 물에 말아먹다 남긴 밥을 얻어먹고 밤이면 남의 집 행랑에서 새우 잠을 잤습니다. 굶주리고 떨며 고생을 하다 보니 지난날의 곱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때국이 흐르는 얼굴에 해진 옷, 흐리멍텅한 눈동자는 누가 보아도 빌어먹는 거지가 분명하였지요. 그 뒤 기생빵 주인 노파가 죽어 그 기생은 자기 마음대로 모든 일을 할 수 있게 되고 이제는 용모와 재주로 일약 명기로 이름을 드날리게 되었습니다. 그의 집 문은 찾아오는 사내들로 늘 북적거렸지요. 하루는 마침 찾아오는 손님이 없어 기생 혼자 처마 밑에 앉아 오랫동안 무슨 생각에 잠겼더니 문득 심부름하는 어린 계집 아이를 돌아보며 물었습니다. 장선달님이 어째 오래도록 내 집에 찾아오지 않는 것이야. 손가락을 꼽아보니 이제는 벌써 몇 년이 지났구나. 혹 길거리에서 만난 적이 없어? 선달님 말씀이시지요? 가끔씩 뒷골목에서 만나곤 하는걸요. 너덜너덜한 옷을 걸치고 초췌하게 여인 얼굴로 허리를 구부정하게 하고 다녀요. 저를 만나니 부끄러운지 뜨뜸 얼굴을 가리고 도망가던걸요. 아이고 불쌍해라. 나 때문에 그렇게 되었구나. 나중에 네가 그 일을 만나거든 한번 오시라고 여쭈어라. 꼭. 그 뒤 심부름하는 아이가 밖에 나갔다가 들어와 장선달을 만났다고 하였지요. 선달님께 오시란다고 여쭈었더니 안 오시겠다고 해요. 네가 말을 잘하지 못한 모양이다. 내 말을 잘 전했으면 안 오시겠다고 할 리가 있겠느냐? 기생은 곧 방으로 들어가 종이를 찾아내어 깨알 같은 글씨로 긴 편지를 쓰더니 그것을 이리 접고 저리 접어 아이에게 주며 신신당부를 하였습니다. 네가 이것을 잘 가지고 있다가 선달님을 만나거들랑 꼭 전해다오. 조심하여 잃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해라. 며칠 뒤 밤 손님 10여 명이 우르르 찾아왔습니다. 모두 금군과 포도청의 포교들이었지요. 기생은 술상을 차린 다음 노래를 불러 흥을 돋우었습니다. 때는 겨울이라 바람이 사납게 불고 눈보라가 지진 일듯 하였지요. 심부름하는 아이가
지게문 밖에 나오더니 말을 전하였습니다. 선달님이 오셨습니다. 문 밖까지 와서는 사람이 많아 부끄럽다고 하며 안 들어오시겠다고 하셔요. 기생은 말이 끝나기 바쁘게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빠르게 달려나갔습니다. 장생은 문 곁에 몸을 숨기고 있었는데 홑 옷자락을 양팔로 꼭 낀 채 오돌오돌 떨며 서 있었지요. 기생은 그의 앞으로 와락 달려가 손을 잡아쥐고 안으로 끌었습니다. 아무도 없는 방에 앉자 기생은 장생의 허리를 끌어안고 흐느꼈지요. 옛날 천금을 물쓰듯 하던 잘생긴 소녀는 어디 가고 이 꼴이 되었어요. 기생은 벌떡 일어나서 괴짝과 금빛 함을 와락와락 열어 젖히더니 금은, 비단, 머리에 쓰는 모자 등 하나하나 꺼내 보였지요. 이것은 모두 그대가 준 것입니다. 내가 잘 간수해두고 오랫동안 기다렸는데 오지 않으니 대체 이게 무슨 일입니까? 남녀간의 사랑에 빈부가 무슨 상관이에요. 기생은 장생의 손을 부여잡고 한참 동안 목이 메어 하더니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옛날 그대는 너른 집에서 은전을 산처럼 쌓아놓고 지내며 비단 옷을 입어도 좋은 줄 모르고 산의 진미를 먹어도 맛있는 줄 모르고 살지 않았어요. 사람마다 어여삐 보고 온 세상이 부러워하더니 내게 반해 다니다가 그 많은 재산을 비로 쓴 듯 깡그리 날려버렸군요. 아내가 죽고 집안이 망해 오늘의 이 신세가 되었으니 저 때도 이 못난 저의 죄입니다. 내 어찌 그대를 참아 버리겠습니까? 오늘 제 몸이 비단 옷을 입고 날마다 쓰고 사는 것은 다 그대의 재산입니다. 그러니 내가 이것을 다 바쳐 그대를 봉양하겠어요. 그러니 이제 더는 나를 멀리하지 말아주세요. 눈물을 흘리며 사연을 말하니 모두가 감동하여 한숨을 짓는데 한 사람이 문득 나서며 입을 열었습니다. 내 말 한마디 하겠소. 우리가 오늘부터 이 집의 발길을 끊어 낭자에게 장생만 가까이 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소? 모두들 그의 말이 옳다고 하였습니다. 마침내 서로 그렇게 하기로 맹세하고는 흩어져 나갔지요. 기생은 이때부터 다시는 손님을 맞아들이지 않고 장생과 같이 살았습니다. 기생이 모아둔 재물이 넉넉한 데다가 세간살이를 여무지게 하여 장생은 다시 옛날처럼 윤택하게 지낼 수 있었습니다. 장생은 다른 아내를 얻지 않고 그 기생과 백년해로를 하였다고 합니다. 소현세자 이야기. 소현세자는 조선 제16대 왕 인조의 맏아들입니다. 대궐에서 세자빈을 뽑는 행사가 열렸지요. 세자빈의 후보 가운데 가장 눈길을 끈 것은 아버지가 판서 벼슬에 있는 박씨 처녀였습니다. 왕은 그 처녀가 마음에 들어 늙은 상궁을 불러 물었지요. 저 처녀가 누구냐? 박판서 대감의 따님입니다. 인상이 참으로 좋구나. 박씨 처녀는 그 말을 알아들었지요. 그 뒤부터 처녀는 버릇 없이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점심 식사를 할 때 음식을 손으로 집어먹는가 하면 요란한 소리를 내며 음식을 먹었지요. 왕은 처녀의 행동을 보고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결국 박씨 처녀는 떨어지고 말았지요. 박씨 처녀가 그런 행동을 한 것은 세자빈에 뽑히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당시 명문 집안에서는
왕과 사돈을 맺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았지요. 이리하여 잔꾀를 부린 박씨 처녀 대신 강씨 처녀가 세자빈으로 뽑혔습니다. 소현세자와 강씨는 정식으로 부부가 되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청나라가 12만 대군을 이끌고 조선으로 쳐들어왔습니다. 청나라 군대는 조선이 도성인 한양을 향해 무섭게 내려왔지요. 인조는 소현세자 빈, 왕자 등 왕족들을 강화도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뒤따라 가려고 하였지요. 하지만 강화도로 가는 길목을 청나라 군대가 막고 있어 할 수 없이 소현세자와 대신들을 데리고 남한산성으로 피했습니다. 그러나 청나라 군대는 그 뒤를 쫓아와 남한산성을 포위하였지요. 남한산성 안의 군사들로는 청나라 대군을 무찌를 수 없었습니다. 그때 또 다른 좋지 않은 소식이 날아들었지요. 강화도가 청나라 군대에 점령되고 소현세자 빈, 왕자 등 왕족들과 1천여 명의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인조는 청나라에게 항복하고 말았지요. 인조는 남한산성에서 나와 한강 나루로 가서 청나라 태종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3번 절하고 9번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이렇게 치욕적인 의식을 치른 뒤 청나라와 조약을 맺었습니다. 소현세자와 세자빈 강씨 그리고 복림대군과 부인 장씨는 볼모로 청나라에 끌려가게 되었지요. 세자 일행은 눈보라가 몰아치는 겨울 들판을 지나 북쪽으로 나아갔습니다. 만주 벌판을 지나 청나라 수도인 심양에 도착하였지요. 심양강을 건너자 청나라 장군 용골대가 부하들을 거느리고 마중을 나왔습니다. 세자 일행은 성 안으로 들어갔지요. 세자 일행은 심양관이라는 곳에서 8년을 살았습니다. 심양관에는 소현세자와 복림대군 부부의 숙소뿐 아니라 세자를 모시는 신하들의 방이 따로 있었습니다. 심양관은 청나라에 있는 조선 대사관이나 다름없었지요. 청나라 정부는 조선에 요구할 것이 있으면 소현세자를 통하여 말했습니다. 우리는 명나라를 공격할 예정이니 조선의 군대를 보내달라고 하시오. 청나라 군대의 식량으로 쓸 쌀이 필요하오. 그때마다 세자는 적당한 구실을 붙여 그 요구를 거절하였지요. 인조는 청나라에게 삼전도의 치욕을 겪은 뒤 청나라를 상대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소현세자는 인조를 대신하여 청나라와 조선 사이에 아무 문제가 없도록 온 힘을 기울였지요. 한편 소현세자빈 강씨도 집 안에서 손을 놓고 있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세자빈은 심양의 거리를 지나가게 되었지요. 그런데 그곳에서는 노예 시장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남자와 여자들을 앞에 세워놓고 청나라 사람들이 흥정을 하고 있었지요. 노예 한 명에 얼마요? 여자는 은 30냥이고 남자는 은 45냥이요. 아유, 너무 비싸네. 한인 노예에게 터무니없는 가격을 매겨서야 되겠소. 세자비는 청나라 사람들이 나누는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조선 사람들을 사고 판다고? 포로로 잡혀온 것만 해도 서러운데 청나라 사람들에게 노예로 팔리다니. 노예 시장이라니 말도 안 돼. 무슨 수를 써서라도 저 사람들을 구해야 해. 세자비는 이렇게 다짐하고 심양관으로 들어왔습니다. 저와 거리를 지나다가 끔찍한 광경을 보았습니다. 노예 시장이 있어 포로로 잡혀온 조선 사람들을 사고 파는 것이에요. 나도 노예 시장이 있다는 건
알고 있소. 지난번 전쟁으로 50만 명의 조선 사람이 포로로 잡혀왔다는군. 세자비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 사람들을 노예로 고생하게 내버려 두실 겁니까? 어떻게든 구해야지요. 무슨 수로 그 사람들을 구하겠소? 우리에게는 가진 돈이 없지 않소. 그나저나 야단이 났소. 이제부터 우리에게 식량 공급을 중단하겠다는 것이오. 그 대신 땅을 빌려줄 터이니 농사를 지어 식량을 마련하라는군요. 농사를 지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 뿐인데 어떻게 농사를 짓는단 말이오. 세자비는 기쁜 표정을 지었습니다. 잘 됐네요. 땅을 준다고 하니 우리가 직접 농사를 짓죠 뭐. 저는 먼저 조선에 사람을 보내 농사에 필요한 종자와 농기구를 가져오겠어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여기서 팔면 돈이 될 만한 물건도 가져오겠어요. 아니, 그럼 장사까지 하려고? 해야지요. 아마 큰 돈을 벌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돈으로 조선 사람 노예들을 사서 조선으로 돌려보내거나 우리 농사를 함께 짓게 할 거예요. 청나라 황실은 수백 명이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넓은 땅을 빌려주었습니다. 세자비는 당장 한인 노예들과 소를 사들여 농사 일을 시작하였지요. 수확은 아주 잘 되어 해마다 늘어갔지요. 세자비는 이렇게 얻은 곡식을 심양관 사람들의 양식으로 썼습니다. 그리고 남은 것은 시장에 내다 팔아 그 돈으로 조선 사람 노예들을 사서 농부로 부렸지요. 그랬더니 얼마 안 돼요. 농부들은 조선 사람으로 모두 바뀌었습니다. 심양관은 재정이 넉넉해졌습니다. 이제는 농사 짓는 틈틈이 해오던 장사를 좀 더 크게 할 수 있었습니다. 세자비는 인삼, 담배, 생강, 백자 등 청나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물건을 조선에서 많은 양을 들여왔습니다. 그 물건들을 몇 배로 값을 올려 청나라 사람들에게 팔았지요. 물건들은 가져오기 무섭게 팔려 나갔습니다. 세자비는 엄청난 재물을 모을 수 있었습니다. 이 재물들은 노예 시장에서 조선 사람들을 구하거나 세자가 청나라 관리들을 조선 편으로 끌어오는 데 쓰였습니다. 그런데 그쯤 인조는 소현세자와 세자빈 강씨를 의심의 눈초리로 보고 있었지요. 세자가 청나라 황실의 힘을 빌려 나를 쫓아내고 자기가 임금 자리에 앉으려는 게 아닐까? 세자빈이 농사도 짓고 무역도 한다던데 그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겠지. 세자 부부를 감시해야겠어. 인조는 내관을 보내어 소현세자 부부를 감시하게 하여 비밀리에 보고를 받았습니다. 1644년 청나라가 드디어 명나라를 무너뜨리고 중국 땅을 차지한 것입니다. 그러고는 수도를 심양에서 북경으로 옮겼지요. 소현세자는 황제를 따라 북경에 들어가 70여일을 머물렀습니다. 이때 소현세자는 북경에 와 있던 독일인 신부를 사귀었습니다. 소현세자는 그 신부에게 천문학, 수학 등에 관한 책을 받았으며 그를 통하여 서양 문물에 눈을 떴습니다. 1644년 11월 청나라에게 마침내 귀국 허가를 얻은 소현세자 부부는 조선으로 향했습니다. 이들은 이듬해 2월 한양에 도착하였습니다. 그러나 인조는 소현세자 부부를 차갑게 대하였지요. 소현세자가 서양의 책들을 보여주자 인조는 화를 벌컥 내며 벼루를 집어들어 소현세자에게 던졌습니다. 아비가 오랑캐에게 큰 수치를 당했는데 오랑캐 편이 되어 돌아와. 그 뒤 소현세자는
조선에 돌아온 지 2달 만에 알아누웠습니다. 의관이 진찰을 하였지요. 학질입니다. 침을 놓아 열을 내리겠습니다. 학질이란 몸을 벌벌 떨며 주기적으로 열이 나는 병이었지요. 의관은 소현세자 몸에 3차례나 침을 놓았습니다. 그러자 소현세자는 3일을 넘기지 못하고 숨을 거두었지요. 이런 경우 의관은 당연히 큰 벌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인조는 그를 벌하지 않고 서둘러 소현세자의 장례를 치렀지요. 세자가 죽으면 세자의 아들이 세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인조는 이를 무시하고 소현세자의 동생인 복림대군을 세자로 삼아버렸습니다. 복림대군이 바로 인조의 뒤를 이어 왕이 된 제17대 효종입니다. 어머니 덕분에 부자가 된 사람. 옛날 신라시대에 아주 묘하게 부자가 된 허부자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부자는 그의 어머니 때문에 부자가 되었지요. 그의 어머니는 운막 집에서 남편도 없이 혼자 자식을 거느리자니 생활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자식들이 점점 커 나갈수록 더욱 쪼들리게 되어 결국은 개가를 생각하게 되었지요. 그리하여 약간 먹을 것을 마련해 놓고 야밤중 어디라도 가려 하는데 자식들이 치마자락에 매달렸습니다. 어머니, 어디 가셔요? 자식들이 울어대어 차마 집을 떠나지 못하였지요. 별수 없이 또 몇 달을 같이 살다가 이듬해 봄 또다시 나가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마침내 집을 나서서 10리쯤 갔을 때 밤중 웅성웅성 사람 소리가 들려왔지요. 행여나 붙들릴까 싶어 가만히 숨어 동정만 살피고 있었지요. 한참 후 그들이 가고 난 다음 허부자의 어머니는 무슨 일인지 궁금하여 그곳에 가보았지요. 가보니 땅을 판 흔적 같은 것이 있어 뭔가 싶어 땅을 손으로 파 보았더니 돈이 수북하게 있었지요. 되었다. 이것만 있으면 팔자를 고치러 도망가지 않아도 되겠어. 그의 어머니는 밤새도록 그곳에서 가까운 곳에 땅을 파고 치마폭에 돈을 갖다 날랐습니다. 이렇게 하여 허씨는 부자가 된 것이지요. 그런데 허씨가 부자가 되자 그의 집에 과객이 너무도 많이 찾아들었습니다. 그렇게 많은 하인으로도 매일 손이 모자랄 지경이었지요. 그래서 생각도 못한 그는 그와 친분이 있는 천황사의 주지를 찾아가 부탁을 하였습니다. 스님, 우리 집에 과객이 너무 많이 들어 못 살겠습니다. 이 일을 어찌하면 되겠습니까? 그것은 어려운 문제가 아니지요. 아주 쉬운 일입니다. 저기다가 못을 2개 파면 대개 과객도 적게 들고 편안하실 겁니다. 이리하여 허부자는 하인들과 소작인들을 시켜 못을 파게 하였습니다. 못을 2개 팠는데 서쪽 못에서는 누런 송아지가 튀어나와서 객실로 뛰어 들어갔지요. 송아지가 뛰어 들어간 후 부자가 없던 그 마을에도 부자가 생겨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동쪽 못에서는 검정 송아지가 나와선 객실 반대 방향으로 뛰어갔지요. 이런 일이 있은 후 허부자는 망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집안 사람이 자꾸 병이 들고 불이 나고 하였으나 허부자에게는 관심 밖이었지요. 그저 천황사 주지와 바둑 두는 데만 정신이 팔렸습니다. 이러는 사이 허부자는 망하게 되었던 것이지요. 허부자가 망함과 동시에 천황사도 망했다고 합니다. 장사꾼과
항아리. 옛날 어느 마을에 장사꾼이 살았습니다. 장사꾼은 열심히 일하여 돈을 많이 모았지요. 그런데 어느 날 밤 장사꾼이 꿈을 꾸었지요. 장사꾼아, 너는 지금까지 돈 버는 일만 열심히 했구나. 그러나 몸과 마음을 닦는 일에는 노력한 적이 없으니. 할아버지는 시무룩한 표정으로 장사꾼을 바라보았습니다. 꿈에서 깬 장사꾼은 곰곰이 생각해 보았지요. 몸과 마음을 닦는 일이라. 다음날 장사꾼은 가게를 팔았습니다. 지금까지 모아놓은 돈과 가게 판 돈을 합쳐보니 3,000냥이나 되었지요. 이 돈이면 몸과 마음을 닦기에는 너무 많은 돈이지. 장사꾼은 꼭 필요한 돈 500냥만 가지고 2,500냥은 남겨놓기로 하였습니다. 이 돈을 어떡한담? 장사꾼은 항아리에 2,500냥을 넣고 들기름을 부었지요. 들기름 항아리를 지게에 싣고 친구를 찾아갔습니다. 여보게, 내가 지금 먼 길을 가야 하는데 돌아올 때까지 이 항아리를 좀 맡아주게. 항아리를 맡아주는 거야 문제없지만 그 안에 뭐가 들었는가? 들기름이 들었다네. 장사꾼은 친구에게 돈이 된 들기름 항아리를 맡기고 떠났습니다. 산과 들로 다니며 아름다운 경치도 보고 몸도 마음도 깨끗하게 하는 돌을 닦았지요. 3년이 지난 어느 날 장사꾼은 산에서 사귄 사람과 당나라로 장사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장사꾼은 장사를 떠난 지 4년이 지나서야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었지요. 집을 떠난 지 어느새 7년이 되었구나. 어서 친구 집으로 가서 항아리를 찾아야지. 한편 친구는 장사꾼이 맡긴 들기름 항아리를 까맣게 잊고 있었습니다. 친구가 긴 세월 돌아오지 않자 죽은 줄만 알고 있었지요. 어느 날 저녁이었지요. 여보, 오늘은 들기름에 튀긴 음식이 먹고 싶구려. 우리 집엔 들기름이 없는데 어쩌지요? 부인의 말에 남편은 친구가 맡긴 들기름 항아리가 생각났습니다. 두 사람은 항아리에서 들기름을 조금 덜어냈지요. 저런 아깝기도 해라. 곰팡이가 생겼구나. 부인은 들기름을 모두 버리려고 쏟았습니다. 두 사람은 항아리에서 쏟아지는 돈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들기름 항아리에 새 기름을 채워 두어야겠어요. 두 사람은 돈을 얻어 무척 기뻤습니다. 얼마 후 장사꾼은 친구의 집을 찾아왔지요. 여보게, 그동안 잘 있었나? 친구 부부는 장사꾼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난 자네가 죽은 줄만 알았네. 그랬군. 내가 옛날에 맡겼던 들기름 항아리를 찾으러 왔네. 친구는 장사꾼에게 들기름 항아리를 돌려주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장사꾼은 항아리 안에 손을 넣어 보았지요. 그런데 항아리 안에 돈이 없었답니다. 다음날 장사꾼은 다시 친구를 찾아갔습니다. 여보게, 혹시 이 안에 있던 돈을 못 보았는가? 친구 부부는 전혀 모르는 일이라고 잡아댔습니다. 이 친구 정말 너무하는군. 지금까지 항아리를 맡아준 것도 모자라서 우리를 도둑으로 몰다니 말이야. 친구는 오히려 펄쩍 뛰었습니다. 장사꾼은 원님을 찾아가 억울함을 호소하였지요. 원님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자네의 사정은 딱하지만 그 항아리에 돈을 넣어두는 걸 본 사람도 없고 친구 부부가 가져가는 것을 본 사람도 없네. 그러니 누구 말이 옳은지 알 수 없지 않은가? 그날부터 들기름 이야기는 마을 전체로 퍼졌습니다. 장사꾼도 참 어리석군 그래.
분명히 그 친구가 가져갔을 게야. 사람들은 만나기만 하면 들기름 항아리 이야기였습니다. 결국 임금님도 이 이야기를 알게 되었지요. 어느 날 임금님은 병상복 차림을 하고 궁궐 밖으로 나왔습니다. 어느 마을에 도착하니 아이들이 재판 놀이를 하고 있었지요. 재판관 역을 맡은 아이가 장사꾼 역을 맡은 아이와 친구 역을 맡은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틀림없이 돈을 항아리에 넣었느냐? 예, 저는 분명히 2,500냥을 항아리에 넣었습니다. 그냥 기름 항아리라면 왜 맡겼겠습니까? 그렇다면 이번에는 친구에게 묻겠다. 너는 정말 항아리를 열어보지 않았느냐? 예, 저는 항아리를 만져보지도 않았습니다. 항아리 안에 들기름이 있다고 했지 돈이 있다고 한 적도 없습니다. 그래? 그 항아리에 든 기름을 맛보아도 되겠느냐? 장사꾼 역을 맡은 아이는 기름을 떠서 재판관 역을 맡은 아이에게 내밀었습니다. 재판관 역을 맡은 아이는 냠냠 쩝쩝 소리를 내며 먹는 신용을 하였지요. 참 맛있구나. 그런데 7년이나 된 기름이 이렇게 고소할 수 있느냐? 재판관 역을 맡은 아이는 고개를 갸우뚱하며 기름 장수 역을 맡은 아이를 불렀습니다. 기름 장수는 듣거라. 들기름은 얼마 동안이나 상하지 않고 제 맛을 낼 수 있느냐? 예, 약 1년 정도입니다. 그렇다면 이 기름은 몇 년이나 된 것 같으냐? 기름 장수 역을 맡은 아이는 기름 맛을 보는 신용을 했습니다. 이 기름은 반년도 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임금님은 아이들의 현명한 판단에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임금님은 흐뭇한 마음으로 궁궐로 돌아갔지요. 그리고 장사꾼의 억울함을 풀어주었다고 합니다. 구두쇠 마을 며느리. 옛날에 구두쇠들만 모여 사는 구두쇠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 사람들은 모두 어찌나 인색한지 구두쇠 노릇으로 말하자면 세상에서 둘째 못 가는 사람들이었지요. 이 구두쇠 마을에 어떤 색시가 시집을 갔습니다. 시집을 가서 보니 집 안에 이상한 게 있었지요. 천장에 웬 썩어 빠진 굴비 한 마리가 대롱대롱 매달려 있었습니다. 저걸 왜 매달아 놨담? 보기도 싫고 냄새도 나니 버려야겠다. 냉큼 떼어다가 기름 더미에 던져버렸지요. 그날 저녁이 되어서 시어머니가 밥상을 들여오는데 글쎄 반찬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밥상에 밥만 한 그릇씩 달랑 놓여 있고 반찬이라고는 김치 하나 없었지요. 그런 밥상을 가운데 놓고 온 식구가 둘러앉았습니다. 그런데 시아버지가 숟가락을 들고 천장을 쳐다보더니 기겁을 하였지요. 며느라가 저 천장이 왜 허전하냐? 왜 그러셔요 아버님? 천장에 매달아 놓은 굴비가 안 보이기에 하는 소리다. 아, 그 굴비 말씀이세요? 보기도 싫고 냄새도 나서 기름 더미에 내다 버렸습니다. 뭐라고? 너 그 굴비가 어떤 굴비인지 알고서 버린 것이야? 그게 우리 식구 10년 먹을 반찬이다. 밥 한술 뜨고 굴비 한번 쳐다보고 또 한술 뜨고 굴비 한번 쳐다보고 이렇게 5년 동안 해왔으니 앞으로 5년은 더 쓸 것인데 그걸 어떻게 버렸단 말이냐? 잘못했습니다. 그게 그런 건 줄 몰랐어요. 굴비가 없어졌으니 네가 굴비 노릇을 대신 해야겠다. 이제부터 우리 식구 밥 한술 뜰 때마다 네가 굴비라고 한마디씩 하거라. 이렇게 해서 며느리는 다른 식구들이 밥 한술 뜰 때마다
굴비라고 한마디씩 외쳐야 하였지요. 그런데 이게 참 예산 일이 아니었지요. 부끄러워 조그만 소리로 굴비 하면 에이 너무 싱겁구나. 좀 더 크게 하여라 하고 목청껏 굴비하고 냅다 소리를 지르면 너무 짜구나. 웬 살림이 그렇게 베푼 것이야. 하면서 면박을 주었지요. 그렇게 살다가 하루는 딴 식구 다 밖에 나가고 며느리 혼자 집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고등어 장수가 왔지요. 서당께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고 며느리가 그새 구두쇠 노릇에 익숙해져서 좋은 꾀가 하나 났습니다. 당장 나가서 고등어를 고르는 척하고 이리저리 손으로 뒤적거렸지요. 그러다가 비린 물만 잔뜩 손에 묻혀가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들어와서 손 씻은 물을 솥에 풀어 국을 끓여 놓으니 꼴은 멀건 물이지만 제법 고등어 냄새가 났지요. 저녁 때 식구들이 들어오기를 기다리며 그 국을 내놓고 은근슬쩍 자랑을 했습니다. 오늘 고등어 장수가 왔기에 고등어를 고르는 척하고 손에다 비린물을 잔뜩 묻혀가지고 그 손 씻은 물로 국을 끓였으니 어서 드십시오. 그랬더니 그 소리를 듣고 시아버지 시어머니가 칭찬을 하는 것이 아니라 펄쩍 뛰며 나무랐습니다. 얘야, 네 손이 그렇게 커서야 어디 우리 집 살림이 나만 하겠니? 그 손을 큰 두멍에다 씻었으면 우리 식구 1년 내내 생선국을 먹을 텐데 그 귀한 걸 한참에 먹어치우자고 솥에 씻었더냐. 그 소문을 들은 동네 사람들은 한술 더 떠서 그 집 며느리 살림 본세가 그렇게 예쁘단 말이야. 그 손을 동네 우물에다 씻었으면 온 동네 사람들이 평생 동안 생선국을 먹을 텐데 하였지요. 세 아들을 잃은 부자. 옛날 어떤 마을에 주막을 하면서 부자가 된 부부가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세 아들은 모두 과거 시험에 합격하여 부부는 더 바랄 것이 없었지요. 부부는 잔치상을 차려놓고 아들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세 아들은 말을 타고 마당으로 들어섰지요. 그런데 그때 말에 타고 있던 세 아들이 갑자기 말에서 떨어져 한꺼번에 죽고 말았습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일어난 일이라 어찌할 방법이 없었지요. 집은 순식간에 초상집이 되었습니다. 느닷없이 세 아들을 잃은 부부는 너무나 억울했지요. 이렇게는 도저히 못 살겠어요. 우리 원님이라도 찾아가 봐요. 부부는 고을 원님을 찾아갔습니다. 원님, 저희들의 원통함을 들으시고 제발 원수를 갚아주십시오. 아니 도대체 무슨 일로 그렇게 슬퍼하느냐? 원님, 과거에 급제한 아들 셋이 집에 들어오자마자 한꺼번에 죽었습니다. 분명 못된 귀신이 잡아간 게 분명합니다. 부부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원님도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아들 셋을 한꺼번에 잃다니 정말 안 되었구나. 그러나 나는 이 마을을 다스리는 사람이지 염라 대왕이나 귀신을 다스리는 사람이 아니지 않느냐. 부부는 어쩔 수 없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부부가 돌아가는 원님은 마음이 편하지 못하였지요. 고민하던 원님은 이방을 불렀습니다. 너는 가서 7번 쌀을 일고 7번 쌀을 씻어서 그 쌀로 밥을 지어 밥상 셋을 방중 옆 다리에 차려놓아라. 그러더니 원님은 종이에 글을 써서
겁이 없는 군졸에게 주었습니다. 너는 이 글을 오늘 밤 자정에 방중 옆 다리에 가서 밥상을 받고 있는 늙은이들에게 보여라. 그날 밤 이방은 밥을 지어 방중 옆에 가져다 놓았습니다. 잠시 후 노인 셋이 밥상에 앉아 있었지요. 군졸은 원님이 시키는 대로 편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이 고을에와 대접도 잘 받고 했으니 원님을 만나보고 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군. 새 노인은 군졸을 따라갔습니다. 무슨 일로 우리를 불렀소? 염라 대왕님, 정말 너무하십니다. 어찌 사람의 목숨을 함부로 다루십니까? 원님, 우리가 함부로 사람을 해치는 줄 아시오? 그렇다면 왜 주막집 부부의 세 아들을 한꺼번에 데려가셨습니까? 원님의 이야기를 듣던 염라 대왕은 그제야 무슨 일인지 알 것 같았지요. 여보게, 주막집 부부의 세 아들은 원수를 갚으려고 태어난 유기 장수들이라네.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요? 20년 전 유기 장수 셋이 주막집에 들린 적이 있다네. 그때 부부가 유기 장수 셋을 죽이고 돈을 빼앗은 다음 그 시체를 마구간에 묻었다네. 원님은 두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염라 대왕이 돌아간 후 원님은 곰곰이 생각해 보았지요. 이를 어쩐다. 이제 와서 벌을 내릴 수도 없고 이미 아들 셋을 잃었으니 그보다 더한 벌은 없을 텐데. 원님은 땅이 꺼져라 한숨만 쉬었답니다. 진짜 주인과 가짜 주인. 옛날 어느 마을에 김 부자가 살았습니다. 김 부자와 그의 머슴인 돌쇠 사이에는 굳은 약조가 맺어져 있었습니다. 10년 동안을 기한으로 품삯을 한꺼번에 주고받기로 말이지요. 그러나 10년하고도 두 해가 지났어도 돌쇠는 동전 한 입도 받지 못하였습니다. 김 부자가 요리조리 핑계를 대며 미루어 왔기 때문입니다. 돌쇠는 남 모르는 꿈이 있었습니다. 주인에게서 받은 품삯으로 제 땅을 장만하고 그 터전 위에 자기 땀으로 알뜰한 새 살림을 꾸려 뒷마당에는 복숭아 나무를 심고 우물 곁에는 수양 버들을 떠다 옮기고 논밭을 기름지게 거두어 곱절의 수확을 얻으면 가난한 이웃들과 나누어 먹는 아름다운 꿈이 무럭무럭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또한 돌쇠는 남다른 어진 마음씨를 가지고 있었어요. 날이 새면 일찍부터 자기가 먹이고 부리는 황소, 날마다 다루는 연장, 길가에 난 이름 없는 한 포기의 풀에 이르기까지 돌쇠는 극진히 아끼고 사랑했습니다. 사람들은 돌쇠가 황소의 등을 두드리며 이렇게 말하는 것을 종종 듣는답니다. 누렁아, 힘들지? 좀 쉴까? 그러면 황소는 음매하고 꼬리를 쳤습니다. 밭가리를 끝내고 나면 쟁기를 보고도 이렇게 말하였지요. 오늘도 혼났지. 내 이제 너를 깨끗하게 세수시켜주마. 그러고는 쟁기에 묻은 흙을 말끔히 닦아주었답니다. 돌쇠는 이 집의 낫과 호미, 도리깨와 달구지도 이와 같이 소중히 다루고 알뜰히 거두어 주었습니다. 돌쇠는 뒤울 안에 서 있는 백약나무와도 여간 다정한 사이가 아니었지요. 백약나무는 돌쇠가 이 집에 처음으로 들어오던 해에 제 손으로 직접 떠다 심은 것이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물을 주어 이제는 아름드리 나무로 자라났습니다.
기쁜 일이 생기거나 슬픈 일이 생기면 돌쇠는 뒤을 안으로 찾아가 백약나무와 의논을 하였지요. 그러면 백약나무도 가지를 흔들며 돌쇠에게 힘을 돋아주곤 했답니다. 김 부자는 이웃 사람들을 만나면 곧잘 이런 소리를 하곤 하였지요. 우리 돌쇠는 나무랄 데 없는 일꾼이지요. 팔도 강산을 다 돌아다녀도 아마 우리 돌쇠 같은 일꾼을 얻기는 힘들 겁니다. 올해에는 꼭 장가를 드리고 한 미천 단단히 떼어줄 작정이지요. 보나마나 돌쇠가 들으라고 하는 소리였습니다. 돌쇠더러 더 많은 땀을 흘리라는 수작이었지요. 김 부자의 가슴 속에는 애타는 걱정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돌쇠에게 약속한 품삯을 물어주기가 아까웠던 것입니다. 돌쇠가 들어온 다음부터 재산이 부쩍부쩍 늘어 엄청난 부자가 되었지만 김 부자는 이 재산 가운데서 돌쇠 몫을 떼어주기가 끔찍이 아까웠던 것이지요. 마침내 김 부자는 꾀를 꾸며내었습니다. 어느 날 한밤중 부자는 자리를 걷어차고 일어나며 도둑이야! 하고 소리를 쳤습니다. 김 부자네 집안은 발칵 뒤집혔지요. 김 부자는 괴짝을 열어 젖히고 자, 다들 똑똑히 보거라. 이 속에 들어있던 금덩이가 감쪽같이 없어졌단 말이야. 하고 발을 탕탕 구르며 여보, 무얼 꾸물거리고 있어? 빨리 가서 점쟁이를 불러오시오. 하고 소리쳤습니다. 김 부자의 부인이 나간 지 얼마 안 되어 점쟁이가 불려왔습니다. 산통을 흔들어 대며 웅얼대던 점쟁이는 무릎을 탁 치며 말하였어요. 알아냈습니다. 알아냈어요. 그러고는 김 부자의 귀에 대고 뭐라 수근거렸습니다. 점쟁이 귓속말을 들으며 연방 고개를 끄덕거리던 김 부자는 그래 틀림 없나? 하고 다짐을 하였습니다. 틀림이 있다니요. 바로 그 녀석 이래도요. 능창스러운 점쟁이가 말하였어요.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고 세상에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내가 그렇게 믿던 돌쇠란 놈이 내 금덩이를 훔쳤다니. 어디 혼 좀 나봐라. 김 부자는 점쟁이와 함께 덤벼들어 돌쇠를 내리패기 시작하였습니다. 저는 아닙니다. 당장 벼락을 맞는데도 그런 일이 없습니다. 너무도 원통하여 돌쇠는 주먹을 부르쥐고 대들었습니다. 그럼 그 점쟁이의 점괘가 들린단 말이야. 이렇게 김 부자는 몽둥이를 내둘렀습니다. 게다가 점쟁이 녀석까지 덩달아 매질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한동안 돌쇠를 두들겨 패던 김 부자는 갑자기 몽둥이를 놓고 목소리를 낮추더니 고분고분 타이르듯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밤 네 소행을 생각하면 목을 잘라도 시원치 않다. 그러나 네 처지가 가엾고 불쌍하여 크게 마음 먹고 너에게 두 갈래 살 길을 열어줄 것이야. 당장 금덩이를 내놓을 것이냐? 그 금덩이 값어치만큼 3, 4년 더 머슴을 살 것이냐? 이건 정말 날벼락이었어요. 멀쩡한 사람 보고 금덩이를 훔쳤다고 하더니 지금까지 밀린 품삯을 이렇게 맹랑하게 때우고 앞으로 더 공짜 일을 하라니요. 돌쇠는 눈에서 불이 일었습니다. 지금까지 가슴 속에 맺혀있던 분하고 억울한 심정을 더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돌쇠는 세상을 쳐부술 듯한 기세로 주먹을 들어 쾅 하고 땅을 내리쳤습니다.
그러자 이 집안에서는 뜻밖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갑자기 회오리 바람이 일더니 번개가 번쩍거리며 천둥 소리가 땅을 뒤흔들었습니다. 쩌르릉 대들보가 울고 움찔움찔하며 집 기둥이 흔들렸습니다. 곳간 문이 열어젖히며 벼섬들이 와르르 쏟아져 나왔습니다. 아수라장이 된 집안은 금방 떠나갈 듯 소란해졌습니다. 영문을 모르던 김 부자와 점쟁이는 겁에 질려 와들와들 떨고 있었지요. 이때 외양간에서 뛰쳐나온 황소가 콧김을 씩씩 내불며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난 원래 말을 못하는 짐승이요. 하지만 오늘만은 입을 다물고 베길 수가 없어 한마디 하겠소. 금덩이를 감춘 것은 돌쇠 아저씨가 아닙니다. 이것은 김 부자의 속임수이지요. 황소의 말이 끝나자 쟁기가 나섰습니다. 나도 말 못하는 쇠붙이지만 오늘만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 황소님 말이 옳소. 금덩이를 감춘 것은 김 부자요. 그러자 도리깨 낫 호미 벼섬들이 일제히 손을 흔들며 나도 보았소 하고 모두 입을 모아 증명하였습니다. 돌쇠 아저씨는 도둑이 아니에요. 내가 죄다 말하겠어요. 난데없이 뒷길에서 챙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몸뚱이에 묻은 재를 툭툭 털며 나온 금덩이는 김부자와 점쟁이를 가리키며 말하였습니다. 바로 저 녀석들이 어제부터 뒤쪽 골방에서 쑥덕쑥덕 하더니 어젯밤 남들 다 잠든 새에 나를 괴짝에서 꺼내 잿더미 속에 감추었지요. 돌쇠 아저씨를 도둑으로 몰아 꼼짝 못하게 만든 다음 돈 한 푼 안 주고 한평생 부려먹으려고 말이에요. 금덩이의 말이 떨어지자 집 안은 성난 목소리들로 떠들썩해졌습니다. 모두들 저놈들을 당장 요절냅시다 하며 주먹을 내둘렀어요. 이 광경을 처음부터 죄다 내려다보고 있던 백양나무가 입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이왕 일이 이쯤 된 바에 오늘 아주 결판을 내기로 합시다. 도대체 여러분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 어디 말들 해보시오. 그러자 금덩이가 선뜻 나서면서 말하였어요. 그거야 뭐 물어보나 마나지요. 돌쇠 아저씨가 뼈 빠지게 일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이 집에 태어났겠소? 그러니 나의 진짜 주인은 돌쇠 아저씨이지요. 황소들도 앞 다투어 나섰습니다. 우리에게 여물을 끓여주고 싱싱한 풀을 뜯게 한 것도 돌쇠 아저씨입니다. 쟁기와 도리깨 낫 호미도 거들었습니다. 우리들도 돌쇠 아저씨 편입니다. 우리들이 탈나지 않게 돌보아주고 무디지 않게 다루어준 것도 돌쇠 아저씨입니다. 벼섬들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말씀이 맞습니다. 우리를 만들어준 것도 역시 돌쇠 아저씨이지요. 그러니 누가 우리의 주인이겠소? 돌쇠 아저씨를 빼놓고 말이에요. 모두 이야기를 듣고 난 백양나무가 입을 열었습니다. 옳습니다. 세상을 쥐락펴락할 것 같던 김가는 사실은 아무 맥도 못 추는 가짜 주인입니다. 저놈은 남의 피땀을 빨아먹는 재간밖에 없는 놈이니까요. 그러니 모든 재물의 진짜 주인은 놀고 먹는 김가가 아니라 땀 흘려 일하는 돌쇠 아저씨입니다. 김부자의 낯짝은 파랗게 질리고 말았습니다. 김부자는 살금살금 마당으로 내려서더니 대문을 열고 나가려고 하였습니다. 점쟁이가 그림자처럼 그의 뒤를 따랐지요. 그러나 대문의 문고리를 잡자마자 도리깨가 번개같이 달려들어
어깨를 보기 좋게 후려 갈겼습니다. 김부자와 점쟁이는 이번에는 부엌 문으로 빠져나가려고 하였지요. 그러자 어느 틈에 쟁기와 호미와 낫이 시퍼런 날을 번뜩거리며 앞을 막아버렸습니다. 김부자와 점쟁이는 뒷걸음을 쳐 이번에는 뒷문으로 달아나려고 하였지요. 그러자 황소의 드센 뿔이 이들의 앞을 가로막아 버렸습니다. 김부자와 점쟁이는 마지막으로 담장을 뛰어넘으려 하였지요. 그러나 어느 틈인지 백양나무가 긴 가지로 이들의 아랫도리를 힘껏 후려 갈겼습니다. 김부자와 점쟁이는 담장에서 나가 떨어져 뒹굴었어요. 이때 기둥에 걸려있던 동아줄이 스스로 풀려 나오더니 김부자와 점쟁이를 꽁꽁 묶어버렸습니다. 백양나무가 모두를 둘러보며 물었습니다. 여러분, 저놈들을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까요? 그러자 기다렸다는 듯 도리깨와 쟁기, 호미와 낫이 우르르 달려들었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시오. 당장에 파김치를 만들어 놓을 것이니. 그러자 황소가 그 앞을 가로막고 나섰습니다. 아니요, 내 뿔로 당장 요조를 내주겠소. 이번에는 벼섬이 황소를 막아 나섰어요. 아니요, 우리가 납작하게 눌러주겠소. 모두가 제게 맡겨달라고 야단들이었지요. 지금까지 말이 없던 달구지가 덜컹덜컹 굴러오더니 말하였습니다. 여러분, 이럴 게 아니라 내게 맡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놈들을 강 깊은 물에 장사 지내게 말이지요. 달구지의 말을 듣고 보니 그럴듯하였습니다. 좋소, 그렇게 합시다. 모두들 달구지의 의견대로 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왕이면 물고기들에게 선심을 쓰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지요. 김부자와 점쟁이는 달구지에 실려 이 집을 떠났습니다. 잠시 뒤 강 쪽에서 첨벙하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보나마나 김부자와 점쟁이를 집어 던지는 소리였지요. 그날부터 돌쇠는 이 집의 버젓한 주인이 되었습니다. 자기의 손때가 묻어있고 귀중한 땀이 스며있는 모든 재물의 진짜 주인이 된 것입니다. 돌쇠를 구해준 이 집의 말 못하는 식구들도 더 부지런히 신바람이 나서 일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돌쇠는 김부자네 재산 가운데 자기 품삯만큼만 차지하고 나머지는 가난한 마을 사람들에게 골고루 나누어 주었습니다. 머슴살이를 하며 꾸어오던 꿈은 이렇게 이루어졌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야기 재미있게 잘 들으셨나요? 오늘도 편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